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7일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로호 4호라고 발사 성공이 됐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고령화는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노인 고용 분야에서 한국은 OECD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최정윤 코리아 헤럴드 11월 26일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김 선생님의 꿈같은 삶은 순수한 허구가 아니라 은퇴 몇 년 전 직장에서 밀려난 한국 노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암울하게 반영한 작품. 주인공 김낙수는 많은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중산층 성공 체크리스트를 구현합니다. 주요 대기업의 총괄 매니저 직책,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한 아들, 그리고 명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 그러나 그는 또한 근로자들이 법정 정년보다 훨씬 일찍 직장을 떠나도록 장려받는 시스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종 삶은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 노동자들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공식 은퇴 연령대의 본업을 떠나는 은퇴자는 17.3%에 불과합니다. 80%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이 주된 직장을 떠나는 평균 연령은 52.9세로 법적 정년인 60세를 거의 8년 앞두고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임 후 김 씨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기타, 긱 역할 등 일련의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합니다. 요게 그 관련 그 사진을 드라마 사진인데 류승용 씨 참 뭐 연기 잘하는 거로 알고 있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그래서 요즘 언론 기자들이 김부장 하길래 어떤 불특정 대명사를 김부장으로 불러나 했더니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을 한번 또 좀 표현해 보고 싶네요.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건설 노동자가 그나마 노인이 되어서도 일하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정보들은 제가 그 시장 골목 순댓국집에서 그 혼밥 혼술을 하다 보면은 누구 불러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옆자리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 어저께 그 이 건설 계통에서 일하는 그런 그리고 며칠 쉬었고 며칠 또 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들이 꽤 많이 드신 분들인데 70대 넘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1969년 이후 출생한 한국인은 65세가 되어서야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김 씨와 같은 사람에게는 52세 또는 53세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안전망이 없는 10년 소득 격차를 초래합니다. 대신 노인들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37.3%에 달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3.6%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이는 이미 고령 근로자로 알려진 일본의 25.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은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제도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월 약 66만 원, 450달러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곧 은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삶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대응이 생존 중심의 노동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읽고서 어떻게 그런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가 만들 거냐, 정부가 이런 생각엔 의문이 들어가네요. 드라마를 봤는데 그것이 호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무직에서 쫓겨난 고된 저임금 일자리에 들어간 중년 남성의 초상화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실처럼 들립니다. 제가 5년 안에 그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라고 대기업 IT 회사에서 일하는 48세의 최관종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김 부장이었고 50대 초에 나와서 어떻게 10년 세월을 버텼는지 까마득합니다. 온실 직장에서 나와서 느끼는 감정은 지금 생각해도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길들여진 개에서 늑대로 변화하는 자연의 세계에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61세에 받을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그것이 다행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승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즉 구속적인 삶 속에서 이제 조직을 나오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정신승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위안들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고령화의 저주는 없어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이다. 농업시대의 인간의 수명은 짧았다. 즉 고령화는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재벌족은 3세 경영시대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젊어지는 롯데그룹 2026년 인사 키워드는 세대교체 변화. 젊은 3세가 일찍 등극하면 그 조직원들의 세대도 젊어질 수밖에 없고 김 부장처럼 나와주어야 하는 것이 조직의 어떤 예의 같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추세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나가면 없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저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 조금 전에 태어났던 나이인데 1,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젊은 세대가 공급되지 않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저출생은 저는 사연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재벌적 비유로 젊은 왕이 등극하더라도 양반 세력인 늑다리 꼰대로 그 권력을 지탱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인적 자원의 수요 공급은 역전된다. 그러나 그건 약 30여 년 이상 1세대가 다시 지나야 나타날 현상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개는 화이트 컬러 김 부장의 얘기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미국은 다시 블루 컬러의 중산층화가 언급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법적 정년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부대들이여, 그대들은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낙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안전망이 없는 10년은 오늘의 베이비 부모 세대의 몫이지 그대들의 몫이 아니게 될 것이다. 미래 산업사회는 물론 인력 부족으로 로봇 자동화 시대이겠지만 인간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로봇을 수리하고 설비를 유지보수할 인적 자원은 또한 필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어, 자영업도 많아지겠고 프리랜서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혐오가 돈이 되는 사회, 우리가 치르는 진짜 비용이라고 타일로 볼까요? 11월 24일 거를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혐오가 돈이 되는 사회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이자 비즈니스 같다는 얘기고요. 혐오 비즈니스가 지금 돌아간다. 그런데 정치 세력과 플랫폼과 대중을 공급자, 증폭자, 소비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치 세력은 권력 구조를 위해서 혐오 비즈니스를 하고 플랫폼은 증폭을 시켜서 수익 창출을 하고 대중들은 혐오 비즈니스를 소비하면서 소속감과 정의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연료로 사용한다. 혐오를 종잣돈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숫자냐 영향력이냐, MIT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수익성이 우선이다. 그 알고리즘에 혐오나 분노 유발이 확산이 빨리 된다는 관찰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플랫폼도 혐오고 남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중립적일 수 있을까? 디지털 광장은 한계가 있는 공간이다. 우리의 뇌는 위협 갈등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생존을 위해 그렇게 진화했다. 본능적인 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혐오 공급자는 정치 세력 권력을 잡기 위한 것, 공공의 적을 설정한다. 지지층 결집으로 활용, 서로를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게 만든다. 플랫폼 기업들이 자극성 있게 증폭자들 표현의 자유란 이름을 팔아서 비즈니스하는 모델,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행동, 심리적 보상을 받는다. 쾌감, 정책성 기반 모델, 진실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다. 이 정보가 나를 확인해 주느냐 마느냐일 뿐이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타일러가 개몽 방송한 것으로 비유하고 싶어지네요. 이런 이유를 주장한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남들이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있지만 플랫폼은 혐오에 대한 심리적 보상 알고리즘이 있다는 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론장의 대화마비가 가장 지금 심한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하는 공감이 필요한데 그런데 디지털 속에서 이루어지면 실질 세상의 대화의 광장이 없어진다. 타결과 불편한 소통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불가능해지는 것 같다. 적을 이기는 게 문제 해결이다가 나오게 된다. 공농장이 그래서 마비가 된다. 소수의 나쁜 사람은 과거부터 있었을 뿐이다. 욕망을 먹고 자라는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비전을 내세우는 쪽으로 복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을 스스로 의식할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가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네요. 혐오를 극복할 방법을 서로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 시스템의 현명한 항해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적 파트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원색 대비로 해봤는데 정치 세력, 플랫폼, 대중 소비자 여기에서 교집합 부분 이것이 자정장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누가 주도를 해야 될 거냐?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대중 소비자가 스스로 어떤 이성적인 측면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끔 갈등 해소 구조도로 하는데, 이런 것도 이 사회가 갈등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갈등 해소도로 한번 좀 논리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이정현 비즈니스 조선비지에서 11월 26일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절차 등 담아 단순 이행조치 아닌 국익특별법이라고 이름을 고쳐 표현하고 있습니다. 3,500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한 20년에 나눠서 10년인가요? 2천억이니까 매년 10년 200억 달러 규모로 하기로 했고,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에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자본금 3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이런 얘기고, 또 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협력 투자 금융 지원 등에 사용된다.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할 수 있게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설립되는 것은 한미 전략 투자 공사로 하는데, 한시적으로 목적이 달하면은 이제 이 조직을 없애는 거로, 운영이 사업관리비 중증 구조로 기금 관리를 하겠다.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은 이런 것들은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 등이다. 이런 공사에서 이런 것까지 창구를 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일본에는 이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궁금한 것은 이런 뉴스를 낼 때 일본은 5,500달러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좀 비교를 해주는 센스, 그런, 일본은 여유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없어가지고 10년 분할로 하자고 그랬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하겠다,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언론기관에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만 갈등 일중 중재 실리외교 공개 지지업자 일본 불안, 최정일 뉴스1에서 11월 26일입니다. 트럼프 다카이치의 시진핑 주장 전달, 무역 우크라이나 관련 중협조 도모, 트럼프 중기대와 달리 일의 경고도 안 한 듯, 일 내부 트럼프 예측 불가 우려, 대만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지지하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아 일본 정부 내에선 우려가 크다고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대만 문제의 내용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달됐다면서 다만 일본 측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최근 일본 정부의 행보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또는 경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황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통상협상의 성과를 궤도에 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전에 관련해 시 주석으로부터 가능하다면 이해를 얻어내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연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뻔히 보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상수라고도 얘기하고 이 트럼프야말로 그래 정치라는 것은 변수 요소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 변수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전쟁 종식 계획을 미세 조정한 후 푸틴과 우크라이나인을 만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머 마다니, 이소벨 고시우, 콘스탄틴 토르핀 3명의 기자가 AP에서 1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해결이 어렵다고 말하며 28개항의 계획이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개념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한 자신들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트럼프가 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이며 협상을 자신들의 우려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영불독이 좀 만나고 찾아오기도 하고 했었죠. 트럼프의 계획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양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드리스콜이 일요일 늦게부터 화요일 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회담을 가진 후 새로운 제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발언했습니다.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우크라이나 대규모가 또 드론 공격을 했다는 게 첨가가 됐습니다. AP 집계에 따르면 이는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 중 4번째로 큰 규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하기로 전쟁의 근본 원인이 나토의 동진이라면 영불독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땅은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 2차 대전 잉여무기 소모전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드론이란 무기의 시험장이 된 듯하기도 합니다. 인도전의 전매금지, 아파트값 폭등의 단기거래 대책 업계, 지지통신경제부 11월 25일입니다. 부동산 업계가 분양 아파트 폭등 대책에 나섰다. 업계 단체의 부동산협회 도쿄는 25일 물건 인도 전의 전매 금지나 구입호스의 제한을 각사에 호소했다고 발표. 일부의 대기업업자는 선점에 대처를 시작했다. 도쿄 중심의 신축 물건은 평균 가격이 1억 엔을 크게 웃돌아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 목적의 단기 매매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협회는 전매 활동의 금지 조항을 매매 계약서나 중요사항 설명서 등에 신설하도록 요청, 호수의 제한 외에 구입 목적의 확인이나 신청 명의로의 계약 등기를 철저히 하는 것도 요구했다. 일반 공모하는 물건이 대상으로 응할지 어떨지는 각사가 판단한다. 아파트가 폭등하면서 중상층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에서 주거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 뭐 서울 얘기하고 거의 똑같죠?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SOMPO, 솜포 인스티튜트 플러스의 미야모토 마리코 주임 연구원은 업계의 대응에 대해 특정의 물건에 한정되어 망라성이 없고 대증요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 그 후 국가가 공공정책으로서 주택 문제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했다. 이 사진은 도쿄도 주옥구의 가스토코지의 하루미 지구에 있는 고층 빌딩과 타워 맨션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 2025년 서울의 한강 김규원 한결의 11월 26일입니다. 1950년 전쟁 발발하고 11월 2일 미국 공군이 서울 항공을 찍은 건데 이게 지금 여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모래 사장이 노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의도가 이쪽에 있죠. 이게 백사장이었는데 이게 거의 땅이 다 돼버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준설 작업을 이거 이렇게 해서 넓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시절 때 이걸 다 완성을 했죠.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웃음 짓는 눈 아니지 거꾸로 있네. 어쨌든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기 어디 그 중구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이쪽 저쪽 동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1만 2천년 만에 화산 폭발의 항공편 무더기 취소, 연기 14km까지 취소사, 서지영 아시아경제 11월 26일입니다. 에티오피아 화산 1만 2천년 만에 분화, 홍해 넘어 중동 남아시아까지 화산재 확산, 인도 항공사 25일 다수 노선 운항 중단, 이런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에서 화산 폭발이 된 것 같네요. 14km 상공까지 치솟은 화산재, 홍해 건너 예멘 오만 덮쳐.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글로벌 화산 활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하일리구비 화산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약 1만 2천년 전부터 시작된 홀로셋 동안 분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이게 1만 2천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구가 변화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 때문이 아니고 그 우주 시간으로 봐서는 뭔가 지구가 변화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꼭 산업사회가 돼서 늘어났다는 것보다도 그러면은 산업사회가 안 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도 수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지구적인 변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아까 그 트럼프 아저씨를 그 변수라고 얘기했는데 상수라는 영화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와서 좀 봤습니다. 콘스탄트 팩터 상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본 느낌은 주인공이 상수란 얘기인지 변수란 얘기인지 헷갈리게 되는데 상수라는 얘기 같아요. 비툴도 주인공입니다. 그는 납득되지 않는 일에는 의견을 쉽게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다. 우연투성의 세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료가 부실했던 폴란드의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러로 뇌물을 원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스스로 아들을 위해 퇴원을 했습니다. 다니는 회사는 부정으로 돈을 해먹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 세상의 부조리와 우연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자신만의 원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부양을 할 가족이 없다면 손 안 더럽히고 살 수 있겠지 하고 상사가 비꼬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너도 언젠가는 더러워져 라고 자기들의 풍토에 합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세상에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적응을 해. 다들 그래 세상이 돌아가는데 공금 빼먹고 부정하고 또 자재 팔아먹고 뭐 옛날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도둑질이 만연한 조직.
히말라야 등반 과정에서 무작위 보안 검사를 받게 된다. 아기를 품은 직장 동료가 숨겨놓은 $200가 발견되어서 그때 달러는 폴란드에서 범법이었던 모양이라서 희망하던 히말라야 등반을 못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잘리고 고층 빌딩 창문 정수와 비계공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마지막에 또 그 비계공으로 일하고 창문 청소하는데 철거 작업에 그 아래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서 그 낙하물에 애가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게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학을 좀 좋아하는데 청강을 좀 다녔었는데 수학 교수의 말이 의미가 있네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면 세상이 나아진다고 믿는 겁니까?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에 부패했던 1980년대가 배경인 영화였습니다.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뻔하니까 변수는 값이 변하여 걱정을 해야 하는 XY 같은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봅니다. 뻔한 상수로 살지 말고 변수로 살아야 하라는 뜻인지 우리가 무슨 정의감, 소신 이런 것들을 상수라고 얘기하는 거 비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그 서두에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아저씨야말로 상수라고 볼 수가 없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변수죠.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시진핑 아저씨는 어느 정도 상수같이 느껴지고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또 이재명 씨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 아닐까? 변수로 가득 찬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궁합이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좀 해보게 되네요. 어떤지. 종착역에 왔는데 이것도 영화입니다. 애프터 더 헌트 2025년 라떼 한편 유튜브 이런 방송을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마지막에 좀 발췌를 해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라면 주저하지 말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설령 그 이슈가 만약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또 다른 이슈로 덮어버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 상류층은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지독하리만치 씁쓸한 현실. People never lie so much as after a hunt, during a war, or before an election. 오토 폰 비스마르크. 사람들은 사냥 후, 전쟁 중 또는 선거 전에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때가 없다. 이 사냥을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낚시꾼들도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잡은 물고기가 뭐 조그만데 뻥튀기가 된다. 거짓말을 한다. 또 전쟁 중 용맹감 뭐 이런 거 또 선거전 이런 걸 보면서 맨 앞에 나왔던 우리 이 타일러 볼까요의 뭐 혐오까지 생각이 들어가서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또 하면 또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는데 상류층의 비유가 됩니다. 나중에 대학은 뭐 학장까지 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뭐 그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결국 이것은 설명하는 라떼 한 편에 정의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